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수상한 GPS 오늘도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네덜란드 이야기 준비하셨는데 그동안 뭐 유럽에서 구구가 약진한다 이런 내용 많이 전해주셨잖아요. 네, 네덜란드 총선에서 이번에 중도파가 승리했네요. 네, 사실 이게 좀 승리라고 하기에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10월 29일 총선에서 중도파 이 D66 이렇게 많이 쓰던데 민주66이라고 이 정당이 150석 하원에서 26명을 당선시켰고 근데 사실 극우 정당 유럽의 대표적인 극우 정당 중에 하나가 이 네덜란드의 자유당인데 여기도 똑같이 26석을 확보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다만 이 민주66이 해외 우편 투표에서 한 3만 표 조금 그러니까 3만 표 가량 이제 앞섰기 때문에 득표는 어쨌든 가장 많았습니다. 뭐 그렇지만 사실 이제 극우랑 세력이 비슷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예상됐던 것보다는 이 중도가 선전을 했고 결국은 일당이 됐고 자유당은 그 지지세가 2023년 총선에 비해서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유럽 정치가 사실 이제 연정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서로 연합 정부를 구성하게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지금 하원이 150명 의원이니까 정부를 구성하려면 그 중에서 과반. 그러니까 76석 이상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26석. 일당이 둘 다 26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승리라고 표현하기가 조금 최다 득표긴 하지만 근데 득표율을 보면은 1위 민주66이 한 17% 조금 보면 16%대입니다. 2위 극우정당도 16%대고요. 3위 14%대, 4위 12%대, 5위 11%대. 비슷비슷하네요. 다 고만고만해요. 1위부터 진짜 5위까지가? 여러 정당이. 이제 이렇게 되면은 4개 이상 정당이 연합을 해야 이제 정부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대부분의 정당들이 이 극우 정당하고는 안 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이게 뭐 의원 내각제고 이렇게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할 때 일당의 지도자가 그러니까 일당이 주도해서 이제 연정을 꾸리는데 그게 실패하면 어떤 경우는 이 당한테 넘어가기도 해요. 연립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우선권이. 근데 지금은 우선 민주66이 협상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당대표 롭 예턴이라는 사람인데 뭐 좌파에서 우파까지 주류 정당들이 전부 단결하자. 근데 극우하고는 손잡지 않겠다라고 이제 배제했습니다. 근데 이제 공식적인 이 연정 합의까지 뭐 한두 달 뭐 길게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 뭐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도 느껴졌지만 우리와는 정말 다르구나. 사실 유럽 뭐 네덜란드 의회가 그 지배적인 어떤 정당이 없이 여러 정당이 이렇게 난립하는 그런 구조였나 봐요. 여기가 역사적으로도. 2차 대전 이래 계속 그래요. 이게 좀 특이한데 그러니까 네덜란드 의회가 이제 그 상하 양원제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 하원이 150명 유권자들이 임기 4년 의원 직접 선출하고 근데 임기 4년이라고 하지만 뭐 의회 해산, 조기 총선, 내각 사퇴 뭐 이런 게 워낙 많죠. 근데 상원은 75명, 75명인데 여긴 직접 선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원들이나 뭐 일부 선거인단이 직접 뭐 간접으로 선출하는 거고 또 상원은 이제 법안 입법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하원에서 내놓은 법안을 뭐 통과냐 거부냐 이것만 결정하고 뭐 수정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업 정치인이 아닌 사람들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하원입니다. 근데 이제 뭐 독일이나 뭐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 일단 1990년대 뭐 이때까지는 딱 좌파 우파 혹은 중도 좌파 중도 우파 이렇게 좌우로 딱 양대 정당들 기민 3인으로 대표되는 이런 식으로 뭐 영국 같으면 보수당 노동당 이렇게 딱 양대 정당이 잡고 있는 거였는데 근데 네덜란드는 그 시절에도 안 그랬고 그러니까 여러 정당이 계속 의석을 나눠 가졌어요. 여기가 150명 하원의원을 전부 비례대표로 선출합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150명 중에 한 명 얻으려면은
한 0.7% 정도 득표율만 나와도 그 정당이 의회 한 명의 의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당연히 의석을 가진 정당들 숫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네요. 뭐 한 정당이 전국의 뭐 득표율이 뭐 지지율이 뭐 60% 70%가 아닌 다음에는 네. 과반이 애당초 나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 계속해서 뭐 여러 성향의 정당들이 공존을 해왔고 네. 그래서 뭐 1990년대 2000년대에는 뭐 좌우 정당 연합한 뭐 보라색 정부 뭐 빨간색과 파란색이 합쳐지니까 보라색으로 여기가 좀 구조가 그렇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어쨌든 이번에는 D66 예, 여기가 집권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어떤 정당인가요? 여기가 그러니까 1966년에 이름 그대로 창당이 됐습니다. 네네. 그때는 기존 3인주의 정당보다도 더 왼쪽, 더 민주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정당이래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중도 혹은 뭐 중도 좌파라고도 잘 안 하고 그냥 리버럴하고 진보주의 정당이다라고만 나오는데 네. 이제 특히 1990년대 들어서 폭을 확 넓혔어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가운데로 많이 이동해갖고 이슈 자체가 기존 좌우 이슈로 구분될 수 있는 이슈가 아니라 사회 이슈 전반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90년대에 한때 뭐 잘 나가고 특히 이제 94년에 제일 많이 얻었을 때가 24석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연정에 참여를 했는데 네. 일당은 아니었지만 그 시기가 네덜란드가 사회 분야에서 굉장히 진보적인 입법을 많이 했던 시기예요. 뭐 이때 연립 정부가 뭐 동성결합 합법화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 안락사나 존엄사 이런 거 안락사 합법화 이런 이제 제도 개혁을 했는데 그때 이 D66이 주도를 했었다고 해요. 근데 그러다가 또 이 정당이 지지율 부침이 심합니다. 근데 네덜란드의 정당들이 많이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뭐 한때는 2000년대 중반에는 뭐 의석 3 자리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최근 다시 많이 성장을 했고 그래서 2021년 총선에서 하원 의원 24명 그랬다가 또 2023년엔 다시 또 9명으로 줄었다가 이번에 이제 26명 네. 진출시켰는데 그러니까 전통적인 좌파하고는 좀 다르지만 이제 친유럽연합 즉 유럽 통합을 지지하고 그다음에 사회 이슈에서 이제 뭐 노동 환경 인권 이런 거에서는 굉장히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이다. 그래서 주로 고학력층 그다음에 대도시에서 지지를 많이 얻어왔고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네, 실제 집권까지 이루어진다면은 차기 총리는 대표가 차기 총리가 롭 예턴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1987년생입니다. 38살이에요. 네. 굉장히 젊은 나이고 정치 경력도 당연히 짧을 수밖에 없죠. 나이가 젊으니까. 근데 경력만 놓고 보면 엄청 화려합니다. 이 당의 청년당원으로 시작해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이 네이메헌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뭐 저도 안 가봤지만 네덜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그냥 시의원이었어요. 중앙정계가 아니라. 중앙정계 진출한 건 2017년인데 그때 하원 의원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다음 해에 이 D66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뭐 원이 작았으니까 인원이 얼마 없었으니까. 이제 근데 그때 2010년부터 2022년까지가 지금은 그 나토 사무총장으로 가 있는 그 중도 우파 마르크 리테 정부였어요. 근데 그 리테 정부 시절에 이 2022년 1월부터 잠깐이지만 이 예턴 당대표가 기후 에너지 정책부 장관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참 이 역할들 다 어떻게 했나 싶은 게 그 다음에는 또 바로 의회 돌아가서 당 대표가 됐고 그다음에 작년 1월부터는 부총리도 했어요. 심지어 뭐 나흘 동안 재무장관 대행도 하고 이거 참 이해를 좀 하기 좀 어려운데 근데 이제 개인사로 봐서는 이제 스스로 그 성 정체성을 공개한 이제 동성애자입니다. 작년 11월달에 그 아르헨티나의 필드하키 선수랑 뭐 약혼했다 오랫동안 동거해왔고 발표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총리가 되면은 네덜란드에서 역사상 최연소 총리 동성애자 총리가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별명이
로봇 예턴. 처음에는 아무래도 정치 경력이 짧아서 그랬겠는데 네. 감정을 드러내지 않나 보죠. 질문하면은 이렇게 막 뻣뻣하게 대답하는 스타일에 처음에 별명이 그랬대요. 네. 로봇 예턴이다. 근데 많이 바뀌어서 이번에는 굉장히 그 긍정적인 메시지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 미디어를 활용할 줄 알고 그래서 뭐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TV 프로그램에 계속 얼굴 비추고 그러니까 노출이 많았고 뭐 심지어는 뭐 퀴즈 프로그램 뭐 사전 녹화된 거긴 했지만 그런 데도 나가고 이번 선거에서 내세운 슬로건이 저도 네덜란드어를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헤트 칸벨 이게 뭐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예전에 그 미국의 버락 오바마 Yes we can. 예. 그거의 네덜란드어 버전인 거죠. 그럴 수 있네. 근데 이제 확실하게 그 오바마 벤치마킹 같은 느낌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번 선거 다른 유럽 언론의 보도를 보면은 사진 몽땅 다 그냥 예턴 사진이고 그다음에 이 대중적인 인기 굉장히 뭐 매력적인 인물이야. 이 인물 자체가 그 얘기 예턴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약간 옛날에 그 오바마 느낌 그런 것도 나고 공약을 보면은 이거 저 참 보면서 아 이런 것들 우리 세계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 어떤 좀 뭐 교훈을 주고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진보적이면서도 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실용적인 정책들입니다. 이제 뭐 좌다우다 이게 아니라 뭐가 사람들한테 필요한가에 딱 그거에 초점을 맞춘 예를 들면은 녹색 에너지를 강조하는데 이게 뭐 환경주의 이런 게 아니라 에너지 비용 낮추겠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주택난 얘기 많이 나오니까 신도시 10개 짓는다. 그리고 매년 10만 채씩 신규 주택 공급. 이건 약간 그러면은 전통적인 좌파 얘기하는 거랑 좀 약간 좀 이 성장 개발 뭐 이런 공급 차원의 이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의료 시스템 뭐 보통 건보 재정 무너진다 이런 얘기 유럽에서 많이 나오는데 질병 예방으로 돌리겠다. 그래서 일단 의료 시스템 부담 덜겠다. 이렇게 맞춤형 공약들을 많이 내놨더라고요. 그렇군요. 유럽에서 사실 이민 문제, 난민 문제 얘기 요즘에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것도 그 부분도 전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연합 밖에서 오는 사람들의 망명 신청도 허용하겠다. 예전에 좀 네덜란드가 문 많이 닫아 걸고 있었거든요. 망명 신청을 허용을 해서 심사를 해서 받고 대신 그렇게 해서 불법으로 들어오게끔 되는 거를 좀 막아보겠다. 합법 경로를 열어준다. 그 대신에 사회 통합 프로그램에 많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덜란드 배우고 네덜란드 사회에 참여하게 하겠다. 근데 이미 2010년에 앙겔라 메르켈 당시 독일 총리가 다문화 정책은 실패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그 이 D66 노선을 보면 문을 열어주겠다. 다만 내 집에 들어와서 살 거면 내 집의 룰을 지키고 사이좋게 지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문화 정책이라는 게 뭐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고 의미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뭐 다양성을 존중한다 그러면서도 물밑에서는 또 차별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공존한다면서 사실상 방치해오고 이러면서 문제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거 방향을 조금 틀어서 통합 쪽을 확실히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걸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예턴 대표가 한 말 중에 썩은 사과 이 얘기 뭐 한 사과 한 상자에 썩은 거 하나만 있어도 다 썩는다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지만 이 예턴의 말은 썩은 사과는 도려낸다. 엄격한 법 적용을 이건 이제 자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자국민들의 정서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과 사회 안보를 동시에 강조해서 이번에 그 마니페스토라고 하잖아요. 공약집 거기에 강한 민주주의와 법치 이거를 명시했습니다. 둘 다 잡겠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네덜란드에서도 극우 정당이 최근에 계속 세력을 좀 키운 상황이었던 거죠? 예, 네덜란드가 유럽 안에서도 극우 세력이 기승을 부리던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이제 여기 일단 자유당이라는 정당이 지지기반이 넓혀온 게 컸지만 이미 1990년대부터
그 핀포르타민이라 그래서 굉장히 시끄러웠던 이 극우파가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2006년에 그 헤이르트 빌더르스라는 극우 인사가 자유당 창당하면서 그때 사실은 뭐 1인 정당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다음에 총선에서 창당하자마자 9석을 얻었어요. 그만큼 한마디로 극우에 대한 수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2010년 총선에서 24석을 차지해서 제3당 됐고 이때도 이제 유럽 언론들이 어떻게 된 거야 막 했는데 2023년 총선에서 37석을 차지했습니다. 네. 이번 선거 직전 선거에서. 네. 그래서 제1당이 됐고 이때는 진짜 유럽 전체에 충격을 줬는데 근데 이제 다른 정당들이 연정을 좀 기피를 하면서 협상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작년 7월에 이제 4개 정당이 연정을 해서 이때 이 극우당이 처음으로 정부에 입성을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 그 빌더르스라는 인물이 뭐 너무 강경론을 펼쳐서 망명 신청 전부 중단시키자. 그다음에 뭐 국경에다가 군대 배치하자. 막 이렇게 되면서 네. 다른 정당들이랑 3개 정당이랑 안 맞았어요. 그러네요. 그래갖고 이 극우 정당 쪽에서 연정을 깨버리면서 이번에 이제 조기 총선을, 조기 총선을 하게 된 건데 이번에는 그 자유당의 지지율이 조금 낮아졌고 그다음에 또 사실 다른 극우 정당들도 생겨서 네, 표가 네. 분산되고 그래서 그 대신에 뭐 중도가 이제 여러 표를 좀 외연을 넓히면서 이번 선거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네, 좌파는 그러면 몰락한 거라고 봐야 되나요? 녹색당, 노동당 계열이 있었는데 네. 단독으로는 활동도 안 돼서 지금 연합으로 활동하고 내년에 그렇군요. 통합으로 한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흐름은 읽지 못하고 좀 시대 변화에 적응을 못했던 거죠. 그렇네요. 이번 이 네덜란드 총선 결과에 대해서 유럽 내에서는 어떤 반응일지도 극우가 또 궁금합니다. 여전히 목소리가 크다라는 걸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중도가 이렇게 제일 많은 표를 얻었다는 걸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을 합니다. 사실 우리도 약간 듣기에 좀 반갑잖아요. 네, 양 네. 극단의 주장만이 판치고 그런 거에 대한 피로도가 피로감이. 어느 사회나 굉장히 높은데 네. 이제 극우의 확산이 정점을 지난 건가 하는 섣부른 관측도 좀 나오고 그다음에는 네. 극우파는 이번에도 난민, 이민 얘기만 했는데 이 D66은 다 포괄하면서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포용적인 메시지를 내면서 이슈를 확장한 거 이런 거 앞으로 유럽에 진보를 얘기하고 자유주의를 얘기한 정당들이 배워야 하는 거 아니냐 유럽 언론들이 지금 열심히 분석을 하고 그러네요. 있더라고요. 실용적인 문제에 좀 예.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네. 또 다른 유럽 정당들이 또 배워야 하는 그런 숙제가 또 남게 됐네요. 오늘 수상한 GPS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다음 주 월요일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